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국주의의 등장과 어떤 그 양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서 피지배국 입장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시대 한국에서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2학년 때는 조선의 정치사 부분 어디까지 배웠었죠? 네, 그쵸. 바로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도 정치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를 주도하던 시기를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왕권은 굉장히 약해졌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적 상황을 타파하고자 개혁을 펼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누구의 아버지였죠? 네, 맞아요.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럼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앞세워서 권력을 잡고 나라 안에서 펼친 정책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내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19세기 조선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라 안에서의 19세기 조선 상황은 네, 그렇죠.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 질서가 붕괴되고 또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붕괴가 발생했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동시에 나라 밖에서는 서양 선박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양 선박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서양 선박을 모양이 이상한 배라고 해서 이항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서양 선박들이 우리나라 해안에 등장해서 거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온 거죠. 왜냐하면 이 선박들은 대포랑 장총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이와 더불어 주반 국가였던 일본과 청나라는 벌써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의 일생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당시 대항 대비 조씨는 더욱더 힘이 커져가던 안동김씨 세력을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흥선대원군이 잘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선 일단 당시 강력한 가문이었던 세도 가문에 눈밖에 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굉장히 미친 척, 바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동김씨 세력이 자신을 안심하고 왕위에 올리는데 찬성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대왕 대비 조씨와 비밀리에 합의해서 철종의 후계자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안동김씨 세력도 큰 반대가 없어서 순탄히 이제 진행이 됐죠. 자, 그리고 마침내 고종이 즉위한 뒤 흥선대원군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내정개혁 중에 왕권 강화를 주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안동김씨 세력을 몰아낸 일이겠죠. 그리고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였던 바로 이 비변사를 확실히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전회통이나 육존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대전회통이 이전에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이었던 속대전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나온 법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경복궁을 새로 짓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이 경복궁이 파괴된 이후에 왕들은 궁궐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정치했어요. 왜 쉽게 다시 재건하지 못했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비용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고 그리고 원납전 같은 것을 징수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원납전은 말 그대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이렇게 거둔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부금이 그 명색에 맞지 않게 점차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관리들은 무조건 이걸 납부해야 되고 백성들을 납부했을 때는 관직을 주기도 하는 등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관제성을 띠면서 원납전을 거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당백전이란 말은 바로 일당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존에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 당시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그 화폐에 100배 가치를 지닌다는 명목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가치는 5배에서 6배밖에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백전 발행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명목적인 가치와 그 실질적인 가치의 차익으로 국가 수입, 재정 수입은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백전이 전국 각지 널리 발행되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안 좋은 점이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복궁 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음은 세도 정치 시기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돈을 늘릴 수 있는 개혁을 실시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3가지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사창제라는 것은 당시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창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사창을 만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국물을 빌려주도록 한 제도예요. 그래서 기존의 한국제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무엇보다 그동안 쭉 군역의 의무를 면제받았던 양반에게도 드디어 이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군포를 호 단위로 양반에게도 부담시킨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왕권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당 정치의 근원이자 세금 면제 혜택 등으로 그 폐단이 굉장히 심하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서원을 철폐하고 오직 47개의 서원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를 통해서 민생 안정과 재정 확보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세도 정치 시기의 폐단을 아주 개혁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내정개혁을 하던 시기 밖에선 이제 서양 열강들이 조선에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럼 이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흥선대원군은 처음부터 서양의 무기나 기술에 굉장히 배척적인 태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항상 경계를 늦추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서양의 무기나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천주교도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천주교가 기존 전통 문화와 크게 충돌하게 되고 또한 서양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크게 섬겨왔던 청나라가 굴복하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서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또한 반감 또한 증가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아직 서양의 문호 개방을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문호 개방을 하기보다는 나라의 힘을 강화시키고 군사훈련을 하는 등 그리고 신식 무기로 무기를 개량하는 것 이런 것들에 힘을 쓰면서 서양의 침입에 대비하게 되죠. 결국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우리가 흔히 쇄국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문을 닫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수많은 양반들도 이 천주교를 기존 전통 문화와 충돌했던 천주교에 굉장히 양반들도 반대하게 돼요. 그리고 양반들이 천주교를 탄압하라는 상소문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신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866년 일어났던 병이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를 보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수교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866년 일어났던 병인 양요예요. 말 그대로 병인요의 서양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한 달 동안 강화도를 점령했으나 조선군은 굉장히 필사적으로 싸우게 돼요. 대표적인 조선의 활약은 양훈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한성근이 이끄는 조선군이 문수산성에서 크게 활약한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은 프랑스를 물리쳤으나 프랑스군은 퇴각하면서 관아에 막 불을 지르고 금은 그리고 수많은 서적들을 막 약탈해가요. 특히 강화도에 있던 이 외교장각에 있는 여러 서적들을 가져갑니다. 3,400권이 되는 수많은 서적들을 약탈해가요. 이 외교장각이라는 것은 그 서울에 있는 규장관의 부속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왕실 행사를 그린 의궤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장각에 보관되었던 수많은 의궤들이 함께 프랑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우리나라는 외교장각 도서 반환을 계속해서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 6월에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즉 빌려오는 형식으로 외교장각 도서들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가 완전히 되돌려 받은 게 아니에요. 빌려받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기 때문에 5년간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하고 5년마다 어떠한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빌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겠죠. 네. 오른쪽 지도는 당시 프랑스군의 침략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1차 침입로는 이렇게 초지진, 덕지진 갔다가 이렇게 강화도 안쪽까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프랑스 함대 2차 침입은 여기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한성근이나 양원수 장군이 병인양요에서 활약했던 장소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과 한 차례 격렬한 전쟁을 끝낸 뒤 2년 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조선과의 통상에 실패하자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해요. 왜 이런 일을 일으켰냐? 당시 이 오페르트는 조선의 유교 문화 특성을 알고 그 아버지 시체를 가져다가 협상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 자체가 왕실 무덤인 만큼 굉장히 튼튼히 잘 지어져서 결국 이 도굴 사건은 실패하게 되죠.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조선에서는 서양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과의 전쟁인 식민양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1866년에 일어났던 제네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거의 강요하는 거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조선인들을 막 약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백성 7명의 목숨을 잃기도 하는 큰 피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도 대응을 해야겠죠. 이에 대해서 평양 관리와 평양 주민들이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또 선원들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라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군인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통상조약 체결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거절하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이제 강화도를 또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는 강화도 여기 초지진, 덕지진을 거쳐 광성진, 이 광성도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무기 차이가 당연히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곳은 백없이 막 무너지고 합니다. 막 계속해서 우리가 져요. 자, 그러나
그래도 수많은 조선군들이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대표적으로 이 어제은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굉장히 결상전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사진처럼 이 당시 수많은 조선군이 목숨을 잃고 오히려 내가 미국에 항복할 바에는 스스로 죽겠다 하면서 스스로 배를 가르고 죽은 사람도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엄청난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한 조선군의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 장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죠. 네, 미스터 션샤인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듯이 당시 조선군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이 수많은 조선군들의 희생 끝에 미군이 드디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군을 물리치게 된 거죠. 그러나 당시 미군 사망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희생자의 차이를 보이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 신미양요에서 승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런 불리한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미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집권기 2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더 나라의 문을 닫는 외교 정책을 강화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서양과의 화합을 배척한다는 이 척합의를 건립하게 됩니다. 척합의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양이 침범, 즉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는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곧, 즉 화친하는 것이니 이 화친하자는 것은 주화를 하자는 것은 곧 매국하는 것이다. 나라를 파는 것이라. 이런 내용을 담은 척합의를 전국 각지에 건립을 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통상 거부의지를 더욱더 널리 알리게 되지요. 네.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치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흥선대원군의 그 내정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학습지 3페이지에 보면 자료 1번에 서원을 철폐하게 된 그 배경에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읽고 다음 2가지 물음에 한번 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한번 읽고 2가지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나요? 간단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자료에서는 이 서원이라는 것의 폐단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일단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줄부터 힌트가 나오네요. 양반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 살게 굴었대요.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대원군이 나라 안의 모든 서원을 없애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무리 유교적인 이 공자는 유교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유교적인 명분이 중요하다더라도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 같네요. 하물며 서원은 원래는 뭐예요? 현대 유학자를 제사하는 것이 본 목적인데 지금은 뭐가 되어 있다고 합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애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겠죠. 선대 유학자를 위해 제사를 지낸 곳인 이 서원이 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런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 때문이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 서원은 양반들의 특권을 상징하던 곳인데 이 서원을 철폐했으니 양반들은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했겠죠. 그럼 이 정책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반대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습지 위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정책들의 어떤 내용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봤던 서원 철폐를 비롯해서 호포법. 호포법은 왜 싫어했을까요? 그쵸. 양반들에게도 군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했을 겁니다. 다음에 비변사를 축조시킨 것. 이거는 세도 가문을 비롯한 당시 힘있는 양반들의 권력의 그 중심지가 되었던 곳인데 이 비변사를 거의 없애다시피 축소시켰으니 반발이 클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안동시 세력을 축출하는 것 등등 이런 정책들이 양반들의 반발을 샀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이 정책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 양반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 경복궁 중건을 하는 정책도 양반들이 싫어했을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을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학습지에 적어주길 바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살펴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네, 흥선대원군은 집권한 지 10년 만에 권력을 내려놓게 돼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원인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무리한 경복궁 재건으로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 왕권 강화 정책들로 우리가 앞서 봤죠. 네, 그런 정책들로 양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져요. 또한 점점 고종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종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이 있겠죠. 흥선대원군과 정치적 의견을 계속해서 달리해요. 고종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달리 나라의 문을 열어서 발전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하는 이런 개화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흥선대원군은 최현이라는 유생의 상소로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과 그 조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탐구해보고 조선에서 실시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